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티가 라켓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이 이 접착 방식의 문제로 인해서 일본 라켓처럼 이렇게 단단한 접착 방식을 쓰지 않으므로 이 카본 라켓을 못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스티가에서 굉장히 많은 카본 라켓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의 문제인데요. 이 카보나드라는 라켓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카보나드 4호 라켓인데 이 라켓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잖아요. 네. 그 수니샤 그쵸. 선수가 이걸 오랫동안 네. 사용을 했었고, 이 카보나드 4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라켓이냐면 여기에 이제 카보나드라는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텍스트림이라는 특별한 카본 재질이 들어갑니다. 텍스트림이 뭐냐면 그 스트림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결이 흐르는 걸 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네. 흐르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카본의 그 결이 이렇게 2cm 정도의 굵기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은 3K라고 해서 3mm 정도, 이 정도의 그 3천 가닥이죠. 3천 가닥. 3K라고 하는 건 이제 3mm가 아니고 3천 가닥인데 3천 가닥이 이거 가느다란 카본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2K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12K. 그건 이제 12,000 가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K가 1000에 다니니까 12,000 가닥이 겹쳐 있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이제 텍스트림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어요. 거의 제가 한 2cm 정도 될 거예요. 2cm 정도 되는 것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얇게 카본을 펴는데, 보통의 우리 카본 원사들은 그것이 이제 약간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수지층과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네, 붙이죠. 붙여가지고 네,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네. 예,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그거는 예, 좀 알고 계십니까? 되게 예. 낚싯대 만드는 걸 많이 그러세요. 봐가지고 낚싯대도 카본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를 많이 봤어요. 예.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만 붙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텍스트림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끈적끈적하지 않은 상태로 2cm 정도씩 이렇게 무늬가 져가지고 이렇게 판을 이루어요.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붙이는데 그것이 이렇게 2cm 정도의 이렇게 상당히 넓은 그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이것이 층을 이루어서 원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하지 않게 되어 있는 원사 상태로 이게 나와서 그 원사 상태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 카본 라켓들은 이 카본과 그 다음에 수지층이 플라스틱 같은,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같은 것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그것을 열에 의해서 압착해서 쪄가지고 카본 합판이 나온다고 치면, 이거는 진짜 그냥 카본 원사가 아무것도 그 섞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순수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접착제 같은 그런 어차피 붙여야 되니까 예, 그런 성분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기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얘가 좀 적게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성분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다른 거는 그거하고 거의 뭐 이렇게 짬뽕이 돼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얘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카본의 성능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라켓을 제작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림이라는 것의 특징이, 아까 제가 2cm 정도의 이렇게 좀 장방역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보통의 카본 원사들은 그게 저기 3K라고 그러면 3,000 가닥이고 12K면은 12,000 가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원사의 굵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똑같은 텍스트림인데 어떤 것은 카보나드 4호, 어떤 것은 90 또는 뭐 190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본층의 두께가 다 다른데 넓이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특이한 면입니다. 보통의 카본층은 이 넓이와 두께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조절할 수 있어요. 이 텍스트림은. 그렇게 해서 이 카본층의 그 높낮이가 다른 세 가지의 카본층을 가지고 라켓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45, 145, 245, 90, 190, 2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층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넓이가 다르다든지 그렇죠. 두께만 다른 게 아니고 약간 두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뭐 간격을 벌린다든지 층을 넓힌다든지 두께가 다르겠죠. 두께가 두께가.
두께가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카본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3K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K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UD 카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텍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3개 정도의 다른 형태의 카본층을 가지고 라켓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예전에도 들었지만 그 보통 낚시 쪽에서도 카본을 많이 사용하니까 카본은 또 여러 제품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 카본이 일본 토레이사 낚시 쪽은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토레이사. 토레이사 쪽에 낚싯대들은 다 그걸로 만들거든요. 토레이사 카본으로. 근데 거기서도 이제 46톤 카본, 뭐 40톤 카본 막 이런 게 있어요. 낚시 쪽은. 근데 이 카본은 그러면 일본 카본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스웨덴에서 특허를 내서 스웨덴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텍스트림의 재질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일본 쪽에서 카본이 워낙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일본 회사들 쪽, 탁구용품 회사들 쪽이 일본 카본을 이용해서 카본 라켓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냈다면 이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그 스티가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기술을 통해서 자국의 기술이나 아니면 일본이 아닌 기술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카본 라켓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질이 나오면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최초에는 그 라켓도 실제로 쳐보면 여기 표층하고 중간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표층과 그러니까 나무와 그 카본층을 연결하는 그 소재가 조금 예전에 썼던 그런 수성글루와 비슷한 형태의 글루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는 거겠네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그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라켓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이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에폭시를 조금 더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들어간 소재가 이제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소재를 도입을 하면서 스티가가 자연스럽게 카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림의 이제 한 가지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4호라는 라켓은 왜 4호라는 말을 쓰냐면 카본층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45도로 보통은 90도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사선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니까 이 카본도 이렇게 겹쳐서 만들잖아요.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90도로 했지만 얘는 이게 45도로 이렇게 엮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X자가 되겠네요. X자가 X자 형태로. 그죠? 근데 그렇게 엮었는데 이 텍스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K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 그 소재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열로 찌게 되면 하나의 플라스틱처럼 돼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그 카보나도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림이라는 것은 그냥 목재 사이에 카본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떡이 져가지고 플라스틱처럼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카본 자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4호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 카본 양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제로 쳐보면 굉장히 소리가 깡깡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겠네요. 불필요한 소재는 없애고 카본의 농도는 여기 높이되 그 간격을 넓혀서 어떻게 보면 카본의 성능을 기존에 있던 거나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카본 양이 적은데도 실제로 쳐보면 굉장히 많은 카본이 들어가서 지금 느끼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순수한 카본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카본 함유량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가 카본 함유량이 많은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지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하니까 당시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걸 쓰고서 굉장히 많이 저도 약간 의외였었어요. 중국 선수들이 그 뭐 광고적인 부분들이나 금전적인 부분들에서 일본 회사들에서 득을 많이 주니까 일본 라켓들 쪽으로 많이 쓰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DHS 라켓들도 많이 쓰고 근데 갑자기 스티가 라켓들이 일본 중국 선수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판정도 선수도 일단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유시엔 선수도 스웨덴 라켓을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 기억에 박정우 선수는 지금 버터플라이 라켓으로 넘어갔는데, 예,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사실 스티가와 버터플라이사의 그 중국 선수들이 향한 그 러브콜 경쟁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버터플라이가 많이 우위를 좀 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티가가 이 당시에 내놓았던 이 라켓이, 이 카보나도 4호라는 라켓이 굉장히 많은 그 중국 선수들이 인기를 누렸던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4호라는 라켓은 이렇게 교차를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교차를 했을 때 이렇게 교차된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예, 라켓을 맞을 때 보통 이렇게 딱 맞추잖아요. 근데 교차된 상태로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 공이 조금 더 높이 떠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0 시리즈들, 그러니까 직선으로 한 것은 조금 더 낮게 떨어지면서 멀리 가는 그런 방식으로. 카본이 90은 그러면 90도. 예. 그다음에 45는 45도 이렇게 45도.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45에 조금 더 카본량이 두꺼운 것이 145, 더 두꺼우면 245. 그리고 90에 190, 290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나왔던 거죠, 카본이. 근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245 같은 거, 245, 290 같은 것은 카본량이 좀 많은 그런 라켓들인데 좀 많이 시장에서는 사라진 것 같고, 45 라켓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라켓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은 45겠네요. 그렇죠. 45나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카본 라켓들도 뭐 이렇게 찌는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90으로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말이 맞네. 네,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 다 90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90처럼 만들었는데 45처럼 만드는 것은 이 라켓의 가장 큰 그러니까 개발을 했었을 때 개발자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를 대각선으로 만들어서 뭔가 다른 타구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오늘 갖고 오신 저 4호가 어떻게 보면 이 스티가 카보나도의 가장 큰 핵심적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 주고 가시면 되겠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다음 편 영상에서 한번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만 끝나네. 그러면 좀 궁금함을 갖고 계셔요. 제가 그렇죠. 풀어드릴 테니까요. 다음 편 영상에서 이 스티가의 라켓 개발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